세 번째는요. 한명숙 의원 이제 수감됐죠. 네. 네. 제가 그 밖에 해외에 있으면서 가장 황당한 뉴스였어요 이게. 수감된 유죄 판결이라서 수감된 것도 황당했지만 언론이 이 그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황당한지 해설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황당했어요. 아니 보수 정권이어서 예를 들어서 그 대법원의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혹은 눈치를 봐서 이렇게 판결이 황당하게 나왔다고 쳐요. 그럼 이것이 황당하다고 하는 해설이 어느 한 구석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종편은 잡혀갈 사람이 드디어 잡혀갔다고 그러겠지만 왜 아무도 해설을 안 해주냐고. 왜냐면 이건 오래된 사건이고 그리고 사건이 막 겹쳐가지고 뭐가 뭔지 기억도 잘 안 난단 말이죠. 그리고 한명숙 중이 무죄 받지 않았어? 머릿속에 무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건이 두 가지예요. 사건이 두 가지고 한 사건은 대법원 확정 무죄가 된 것이고 이번에 이 사건은 1심 무죄였는데 1심 무죄가 2심에서 새로운 증거의 추가도 없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확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황당한 거는요. 굉장히 왜 얼마나 황당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때는 판사님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어렵다는 무려 부장판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 낙검수를 듣는 바람에 하필이면 낙검수를 듣는 바람에 어떤 멘트를 하셨다가 잘려나가셨죠. 지금은 사무장으로 계십니다. 변호사도 오케이가 안 돼서 변호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장으로 계신 이정열 전 한때 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한때 부장판사였으나 지금 보시다시피 난닝구를 입고 다닙니다. 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난닝구를 입고 나오신 지금 공식 직함은 그래서 사무장입니다. 그죠? 네. 보통 법무부의 사무장은 변호사가 절대 하지 않거든요. 사무장은 사건을 따내는 일종의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하는. 예, 제가 이제 찍사. 예, 딱새는 이제 또 안에서 사무실에서 다 글 쓰시고 하시죠. 사무장 해보시니까 없어요? 아주 좋습니다. 네, 일단은 변호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법정에서 기다리는 일, 출석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이동 시간도 좀 줄고 그래서 의뢰인하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참 많습니다. 지금 그런 브로커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난닝구가 어울리지 않는데 이게 근데 여성 의뢰인한테는 좀 먹히는 부분. 여성 의뢰인한테 뭐 제 독자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꼭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판사님을 저는 판사님이라고 부를게요. 판사님이 쉴 때 알았습니까? 판사님께 여쭙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판사들에 의해서 결정난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부장 판사까지 가셨고 이제 운이 좋으면 실력이 있으면 줄을 잘 타면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네. 그 직전에 이제 그래서 대법원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이게 감은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들은 이야기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뭐 잠깐 다뤄주시면 좋겠지만 이게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는가. 그럼 이게 소위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압력 같은 게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 물어보신 겁니까? 네, 그런 네. 걸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두 가지를 크게 여쭤보자면 하나는 법리적으로 따져서나 또는 법 절차적으로 따져서나 혹은 뭐 상식적으로 따져서 이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첫째는 뭐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소수 의견이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네. 예, 그 소수 의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보자면 이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네.
이 사건의 유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그 돈을 줬다는 한만호 씨의 진술이거든요. 검찰에서의 진술. 유일한 증거나 마찬가지죠. 거의 유일한 증거죠. 네. 예. 돈을 줬다는 다른 건 없고 그 사람의 말이 있었으니까. 예, 말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법정에서 그 진술을 뒤집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수사기관에서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밀실에서 조사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됩니다. 그게 공판장에서 하는 게 그렇죠. 중심이 돼서 사건이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네. 공판 중심주의라고. 예, 그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 때부터 공판 중심주의를 상당히 그 중점 사업으로 했었고 거의 뭐 정착 단계에 있거든요. 거의 뭐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그러면은 왜 진술을 뒤집었는지 또 그 중에서 그럼 검찰 진술 중에서 어떤 거는 믿을 만하고 어떤 건 믿을 수 없는지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한만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진술과 1심 그 증인 신문조서만 보고 항소심이 검찰 진술을 믿어버립니다. 그걸 뒤집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도 없고. 이거 사건도 황당하지만 전체 이 사건을 둘러싼 환경도 황당하고 이것을 바라보 해설하는 언론도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황당한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진도 나가볼까요 이제? 네. 한만호 씨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한신건영 주식회사의 대표인데 건설업자고요. 이 사건에서 이제 정치자금을 준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9억을 총 줬다고 하는. 예. 그다음에 정현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장부를 만든 경리부장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김문숙 씨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한명숙 총리님의 비서인데요. 이분은 한명숙 씨와 같이 기소가 돼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사건에서 동일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한선숙 씨는 한명숙 씨의 동생이고요. 네,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아 아주 숙자 돌림들이 많으신데 네. 예, 대략 그렇습니다. 한만호 씨가 한명숙 총리와 종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검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내세우는데 어떻든 간에 한만호 씨가 2008년도에 구속이 됩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리고 나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근데 2010년 3월 하순에 판결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한명숙 총리가 한만호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첩보가 접수가 됩니다. 이거 누가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바로 3월 말일 날 한만호 씨가 통영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한만호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돼요. 엄청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정치자금 공여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그 사건 기록이나 거기에는 아무 흔적이 안 나와요. 근데 4월 1일 날 남상복 씨라는 분하고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남상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만호 씨가 가지고 있는 이 한신건영을 부도낸 직접적인 장본인이라고 한만호 씨가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찍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면담을 하면서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 야 포기해라. 그리고 너 지금 이러고 있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하면 뭐 가석방이라도 시켜주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회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회유도 하나의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데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달러와 현금으로 9억 정도를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아까 좀 전에 총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죠. 새로운 혐의로 지금 수사가 개시됐다 뭐 하면서 언론에 공표를 합니다. 저 시점이 그러니까 의자 위에 돈을 낳고 나왔다. 그게 온통 웃음거리가 돼서 검찰이 망신을 당한. 예. 그리고 그 망신을 당한 것이 무죄라는 판결로 나오기 하루 전날. 예, 그 다음 날 5만 달러 이른바 그 사건, 의자 사건이 1심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또 언제냐면 한명숙 총리가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했다가 그렇죠.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냐 안 하냐 뭐 이거 가지고 상당히 이제 뜨겁게 논의가 오갈 때여가지고 언론의 집중을 받을 때였습니다. 뭐 아무튼 지방선거가 6월달에 있고 그리고 한 달 뒤에 공소가 제기되고요.
그리고 1년 후에 1심 선고가 나고 무죄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결과가 뒤집히고 또 2년 후에 요번에 이제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일대기 사건 일지에서 예. 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자면 네. 뭐냐면은 1심 그러니까 검찰이 망신을 당하고 이걸 이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사건의 흐름이라고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한명수 전 총리가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급속하게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한명수 전 총리를 잘 몰랐어요, 사람들이. 총리이긴 하지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었다가 생각해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서거 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죠. 글을 읽던 모습, 목소리 이런 예. 게. 추도사를 읽으시면서 네. 다시는 정치하지 마시고 바보 노무현으로 살지 말라고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쪽 진영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올라갈 때 이제 소위 첫 번째 의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의자 사건은 워낙 바보같이 진행돼가지고 검찰 이 바보가 되고 실제로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돈을 건네줬다고 그랬는데 테이블이 너무 넓어서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뭐 한명수 가제트다 막 가제트설도 나왔다가 손이 안 닿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의자 위에 놨다고. 그래서 의자를 체포하라고.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 그 사건에서 뇌물을 줬다는 곽영욱 씨의 진술은 내용이 뭐였냐면 돈을 건넸더니 한명수 총리가 주머니에 넣고 갔다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여자가 무슨 호주머니가 있냐. 그 5만 불.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10,000원짜리 하면 이만큼 듣고 어디 들어가냐 그게. 그렇게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무죄가 되고 그 무죄가 된 채로 서울 지방선거를 칠 뻔했어요. 그런데 그 무죄가 그 다음날 떨어지는데 그 바로 전날 이번에는 9억을 받았다는 뉴스가 막 터지게 나온 겁니다. 네. 이 무죄 소식이 묻히기 시작 이게 캄포라치가 돼요. 캄포라치? 상세가 되기 시작해요. 그 두 번째 터트린 사건 9억을 받았다고 이 사건으로 지금 감옥에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5년 후인 거죠. 첫 번째 일으켰던 사건은 무죄로 끝났어요. 두 번째 검찰이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두 번째 만들어낸 사건은 5년을 묵었다가 지금 감옥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사건이 얼마나 부당한지 얘기하고 있고 그 일지를 지금 쭉 네. 한번 읊은 거고요. 지금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게 될 것은 제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게 1심 판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72장입니다. 판결문이. 그리고 항소심 판결이 77장이고요. 대법원 판결이 25장인데 170여 페이지 쪽에 달하는 이 1심 판결이 정말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1심에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가, 어떠한 근거로, 예,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고 그것이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어떻게 바뀌는가를 소개드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 다음 장 총수님 부탁드립니다. 예, 이 기소된 사실은 이겁니다. 2007년 3월 하순경에 한만호 씨가 먼저 한명수 총리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대선 경선에 나오신다는데 혹시 부족하지 않으세요? 좀 도와드릴까요? 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승낙을 받고 날짜는 정확하게 찍혀지지가 않고요. 2007년 3월 31일부터 4월 초순 사이에 세 가지 방법으로 3억 원을 먼저 건네는데 하나는 수표 1억 원짜리 그걸 편지 봉투에 넣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현금 1억 5천하고 그 다음에 5만 달러를 그 여행용 가방이 캐리어에 넣습니다. 그래서 그걸 본인의 차 뒤트렁크에 싣고 연락을 하니까 한 총리 쪽에서 우리 집 쪽으로 와라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댁 쪽으로 가갖고 보니까 집 부근으로 오시면 연락 주세요 했는데 집 부근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총수님 말씀하신 대로 차가 한 대 서 있는데 직감적으로 아 저게 한 총리의 차구나 라고 생각하고 뒤에다가 대고 꽁무니끼리 맞댄 다음에 트렁크에 있던 캐리어를 꺼내가지고 그 한명수 총리의 승용차 조수석 뒷자리에
사장님 자리에 네. 캐리어를 실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3억을 줬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4월 하순쯤에 경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돈이 또 부족하지 않겠느냐 자기가 먼저 생각을 해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그 추가로 좀 더 드릴까요? 그래서 오케이 해가지고 4월 31일부터 5월 초순 사이에 이때는 수표는 안 나옵니다. 달러하고 현금을 가지고 캐리어에 넣어서 그걸 들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집에 가서 현관 안쪽에다가 두고 나왔다는 겁니다. 세 번째 3억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중순경에 똑같으니까 세 개 이렇게 쭉 보시면 먼저 전화를 합니다. 한만호 씨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주겠다고 자기가 먼저 제의를 하고요. 예, 그리고 다 장소가 집 부근입니다. 집이거나 집 부근. 네. 예,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줬다라고 이제 검찰이 예, 기소를 한 거죠. 기소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검찰 측에서 지금 유죄 증거로 내세운 것은 첫 번째가 직접 내가 9억을 줬다라고 검찰에서 했던 진술. 이게 가장 뭐 유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금을 조성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리. 예, 경리부장의 진술. 네. 근데 이 정현진 씨의 말은 뭐냐면 그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내가 9억을 만든 건 맞다. 예, 그 다음에 누구한테 줬는지는 모르겠다. 예, 돈을 전달하는 데는 이 사람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경리부장이 작성한 채권 회수 목록 접대비 세부 내역 장부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의원 한 해갖고 5억 이렇게 써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약간 좀 애매하죠. 그다음에 뭐 금융 자료 뭐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뭐 별 의미가 없고요. 예, 대략 뭐 캐리어도 이제 새로 사가지고 그래서 저기 그 샀다는 그때 이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캐리어를 그때 장만한 거다라고 이제 검찰에 주장을 하면서 그 영수증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증거가 상당히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리고 캐리어 안에 3억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를 실제 돈을 넣습니다. 넣어서 사진을 찍어갖고 사진도 증거로 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달한 캐리어를 찍은 게 아니라 캐리어에 그 정도 돈 들어간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걸 증거로 냅니다. 예, 다음 장. 예, 중요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거죠.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한명숙 총리가 한만호 씨한테 2억을 돌려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았으니까 돌려주지 왜 돌려줬겠느냐 하는 그 부분. 이게 이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유죄로 뒤집히게 되는 가장 유력한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또 하나는 아까 보셨던 1억 원짜리 수표. 이게 사용자가 누구냐면 아까 말씀드린 동생 한산숙 씨가 전세 자금으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그 수표가 이 1억 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누가 줬겠느냐 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 부분이 왜 문제가 있는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것들은 뭐 큰 그건 아닌데 이제 뭐 그 한총리님하고 그 저기 부군의 계좌에 뭐 현금이 상당히 출처를 알 수 없는데 많이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달러도 많이 송금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한만호 씨가 이제 그 3억을 요구한 적이 있다라고 하는 그 진술을 하고 그리고 뭐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줘가지고 이 사건을 폭로해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신건영이나 주위 채권자들한테 그 정치자금을 줬대더라 하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 뭐 이런 정도를 근거로 제시를 합니다. 그 가장 유력한 증거인 건 한만호 씨의 진술이 그럼 어느 정도의 그 신빙성이나 영향가가 있는 건가 그 진술의 경과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아래쪽부터 보시면 이분이 아까 그 2010년 3월 31일 날 이감이 되고 4월 1일부터 조사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0년 12월 달에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난 돈 준 사실이 없다. 이 얘기를. 그럼 그 사이 기간 동안에 보면 이분은 서울구치소에 이감돼서 구속되어 있는 상태죠. 2010년 4월에 25번 검찰에 불려나갑니다. 한 달 동안. 5월에 14번, 6월에 11번, 7월에 10번, 8월에 5번, 10월에 4번, 11월에 4번. 한 70번 정도 갑니다. 그럼 통상 이런 경우는 조사를 했으면 조서가 남아야죠. 예.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기록상 남아있는 거는 진술서를 한 번을 쓰고 진술 조서가 5번이 작성이 됩니다. 70번을 갔는데. 그리고 그 중에 이 7번을 나가는데, 70번을 나가는데 그 중에서 밤 11시 넘어서 구치소로 돌아가는 때가 10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 오래 있었죠. 그 나올 때가 오후 1시 또는 오전 10시에 나와서 밤 11시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왔다고 조사를 받으러 나왔다는 근거는 있는데 실제 조서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진술 경과가 어떻게 바뀌냐면 처음에 진술서 쓰면서 9억 정도를 경선 자금으로 줬다. 여기까지만 하고 뭐 몇 번을 줬는지 어떻게 줬는지 그 얘기는
하나도 언급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 이제 그 다음에 진술조서, 이제 검사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답을 하는 그 내용에서는 서너 차례쯤 되는데 9억을 현금이랑 달러로 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3번이다. 그리고 9억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3회나 4회는 큰 의미가 없고요. 5번째에 가서 이 수표가 나옵니다. 전달한 돈 중에 1억짜리 수표가 있다. 이게 수표가 사실은 이 사건에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처음에 나오는 게 아니고 5번째 진술에 나옵니다. 점점 구체적이 되네요. 예, 그렇죠. 예, 청수님 넘겨주세요. 예, 제일 궁금한 게 이거죠. 뭐 누구나 하는 의심이죠. 정치 자금을 받는데 구린 돈을 받는데 멍청하게 추적된 수표로 받는 사람이 어딨냐. 바보가 아닌 이상. 두 번째, 보통 이런 경우에 구린 돈을 받으면 아랫사람을 시킵니다. 근데 국회의원인 건 떠나서 한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지내신 분이 직접 돈을 받습니다. 이것도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그것도 대낮에 예. 차 막 다니는 데서. 네. 그 다음에 집에서 받아요. 그 자료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아파트기 때문에 CCTV가 있습니다. 출입하는데. 그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거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의문에서 1심이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부분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쓰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1심 판결에 나와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의 수수 행태는 무척 다양하지만 대선 경선 비용으로 사용될 억대 정치자금을 대선 경선 캠프의 재정 담당자나 신뢰할 만한 보좌 직원이 수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선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수수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경우가 아니다. 그것도 수표로 받는 경우는 예. 없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다른 경선 후보자와 경쟁 구도에 참여하는데 저쪽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그걸 알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접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을 드러나게 하지는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정말 무감각하고 조심성이 없는 성품의 소유자이거나 아니면 금품을 주는 사람이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어가지고 절대로 발설이 안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결문에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예. 그러면서 내용이 피고인, 그러니까 한명숙 총리는 국무총리를 역임한 정치인으로서 오랫동안 깨끗한 정치인의 이미지를 표방하여 왔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무감각하거나 조심성이 없는 성품의 소유자는 보기는 어렵고 또 그런 것을 증명할 만한 게 성격이 이렇다라고 하는 걸 증명할 만한 증거도 없다. 예,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중에 진술도 바꾸고 또 이 그 한만호 씨가 왜 그럼 폭로를 했느냐 처음에 검찰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아까 회유도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속으로 내가 검찰을 도와주면 검찰에서 내가 회사를 찾을 수 있게 해줄 수 있겠구나 하고 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과연 믿을 수 있을 것인가. 재판부도 못 믿겠는데 한명숙 총리가 믿었다? 그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 기본 전제에서 출발해서 한명숙 총리의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만호 사장 이렇게 뒤집어요. 저는 한명수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적이 없습니다. 제 회사를 빼앗은 사람들에 대한 복수심과 검찰의 협조하면 다시 회사를 되찾을 수 있을까 하는 욕심에 거짓 진술을 하였습니다. 한 전 총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계십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법정에서 한만호 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게 그래서 1심은 받아들여졌죠, 사실. 예. 여러 가지 이제 그 1심 판결에서 이 한만호의 진술도 믿을 수 없고 뭐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눈에 띌 만한 객관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사가 개시되고 나서 검찰에서 한만호 씨의 휴대전화를 이미 제출받아서 압수를 합니다. 그래서 복구를 해요. 복구해서 보니까 한명숙 씨의 전화번호가 그러니까 총리님 전화번호가 한미라 H라는 이름으로 저장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복구를 해서 내연의 관계에 이렇게 저장하는 거 아닐까? 근데 이 한미라 씨는 누구냐면 한만호 씨의 여동생입니다. 한만호 씨요.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럼 저렇게 했느냐라고 하니까 뭐 보좌진이나 뭐 이렇게 자기 직원들이 볼 수도 있는데 뭐 하다가 뭐 이렇게 저 총리님 이름이 나오면 뭐 이게 무슨 사이냐 뭐 이게 의혹을 받을 수 있으니까 가명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이런 설득력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받은 휴대전화가 2007년 6월 말에서 2007년 7월경에 출시된 삼성폰입니다. 네. 아까
2007년 3월에 전화했다 그랬죠. 음. 예. 그런데 보니까 복구를 해본 결과 2007년 7월 20일 날 오후 1시 40분을 전후해서 몇 분 사이에 이 전화기에 380개 정도의 전화번호가 입력된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면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전에 갖고 있던 폰을 새 폰으로 바꾸면서 주소록을 다시 씹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2007년 3월에 쓰던 폰에 거기에 한명숙 총리의 전화번호가 있어야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그다음에 전화를 했겠죠. 그러면 이게 옮겨 심어졌으면 7월 20일 날 같이 옮겨져야죠. 근데 한명숙 씨 전화번호 입력 시기는 2007년 8월 21일로 나옵니다. 따로 입력한 거네요. 예. 이게 1심 판결에서 이러면은 세 번 다 한만호 씨가 먼저 전화를 하잖아요. 또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느냐? 그 진술은 거짓말이다. 라고 보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문제된 1억 원. 이건 뭐냐 그러면?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 1억 원이 발견되게 된 경위가 2009년 2월 20일 날 한선숙 씨가 그러니까 한 총리님의 동생이 김문숙 씨 아까 그 비서로부터 그 1억 원짜리 수표를 받고 3,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하고 1,500만 원짜리 수표 한 장을 줍니다. 5천을 줍니다. 그러니까 1억을 받고 5천을 주는 거네요. 거슬러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뇌물이라고 하면 거슬러 준 거네. 네. 당시에 이쪽에 그 한선숙 씨와 김문숙 씨의 얘기 내용은 뭐냐면 한선숙 씨가 전세 보증금이 필요한데 5천이 빈대요. 근데 이사 날짜가 안 맞아가지고 정기예금을 해약을 해야 될 판이니까 뭐 내가 돈을 좀 가진 게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융통을 해라 해가지고 주는데 그게 그 1억 원짜리 수표니까 나는 5천만 필요한데 굳이 뭐 1억까지 주느냐 해가지고 본인이 갖고 있던 5천을 수표로 인출해서 거슬러 주는 겁니다. 아, 뇌물을 5천만 받는 걸로 해서 할인해 준 게 아니고. 예, 그리고 그 1억을 이제 임대인한테 전세 보증금으로 주고 불과 며칠 뭐 한 달도 안 된 후에 나머지 5천만 원을 갚습니다. 예, 그래서 변제가 끝난 거네요, 이 사건은. 예, 그렇죠. 거래가 끝났죠. 예. 2007년 3월 뭐 4월 그때 돈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한 총리님이 돈을 받은 게 맞다면 이 수표는 2009년에 사용되기 때문에 2년 후에 사용됩니다. 경선 자금으로 받았는데 2년 동안 수표가 숨어 있던 거예요. 그 1억짜리가. 왜 그랬을까? 이거는 저는 어느 정도 조금 추측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뭐 들으시는 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추측을 해보시면요. 나중에 마지막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네. 하여튼 아까 1억 수표 등장했는데 한명수 총리 쪽의 설명은 아니 그거는 그 뇌물이 아니고 원래 아는 사이인가 보죠. 예. 원래 아는 사이인데 돈이 5천이 부족해가지고 근데 1억 수표밖에 없다 그래서 5천 받고 5천 주고 좀 이따 5천 줬어. 그 다 끝난 얘기야. 예. 간단한 얘기인 예. 거죠. 그다음 2억 원을 돌려준 부분. 이거는 그 2억 원을 이제 돌려받는데 어떤 방식으로 한만호 씨가 돌려받게 되느냐? 한만호 씨의 운전기사인 김영국 씨한테 그 한만호 씨가 얘기를 합니다. 김문숙 씨 집에 가면 뭘 줄 테니까 그걸 받아와라. 2008년 2월 달. 그러니까 그 돈이 오갔다고 하는 그 다음 해에 김문숙 씨 집에 가서 검정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1억씩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받아옵니다. 거기에 2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수표도 그렇고 현금도 그렇고 김문숙 씨한테서 나와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과연 한 총리가 이거를 2억을 돌려줬다고 할 수 있느냐? 실제 돌려준 사람은 김문숙 씨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유죄 판결에서도 그렇고 첫째는 1억을 한 총리의 동생이 썼다는 거하고 2억을 한 총리가 돌려줬다는 건데 1억을 한 총리의 동생이 쓴 거는 시점이 이상하고 그 다음에 2억을 돌려준 사람은 한 총리가 아니고 김문숙 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죄의 두 개의 근거가 여기서 깨져나갑니다. 1심 판결에서도 이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김문숙 씨가 돈을 받았을 수는 있는 거네요. 제가 추측하는 게 그 비슷해집니다. 김문숙 씨가 돈을 받았을 수는 있는 거네요. 예. 예. 근데 김문숙 씨가 돈을 돌려줬다는 게 한명숙 전 총리가 받았다는 걸로 바로 연결되는 증거가 없는데 연결해 버린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변호인 쪽에서 이제 이른바 알리바이 주장을 합니다. 부재 증명. 특히 1차 진술, 1차 그 수표가 낀 그 3억 원 받을 때 한만호 씨 검찰 진술은 뭐냐면
돈을 언제 줬냐 하니까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나는데 주말이 아닌 평일이었고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쯤이었다. 그리고 맑은 날이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표가 가는 게 이상하니까 왜 수표를 줬냐 했더니 내가 꼭 도와주고 싶은데 빨리 도와줘야 될 것 같아가지고 뭐 수표로 찾아왔는데 현금으로 바꾸느니 그냥 빨리빨리 주려고 바로 그냥 수표로 전달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짜집기를 하면 일단 돈 준 날 아까 3월 하순부터 3월 31일부터 4월 초순 사이에 3억이 건너가는데 그 열흘 중에 주말 빼고 그 다음에 수표를 준 거는 빨리 돈 주려고 했다는 거니까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럼 그 말하고 안 맞으니까 후반부 빼고 그 다음에 맑은 날이었다 니까 비 온 날 빼고 딱 하면 하루가 남습니다. 2007년 4월 2일이 남아요. 근데 국회 속기록에 보면 그날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한 총리는 국회 본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시에서 6시 사이에 돈을 줬다고 하는 진술이 안 맞게 되는 거죠. 그것을 1심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입니다. 말이 되네요. 예. 네.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이런 그 근거들 그것이 항소심에서 어떻게 바뀌느냐. 아까 그 휴대전화 8월 21일 날 왜 7월 20일이 아니고 8월 21일이냐. 첫째 항소심에서 드는 근거는 그겁니다. 휴대전화 복구했다고 해서 그게 기술적으로 완벽한 100% 복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한 것이라고 믿을 수가 없다. 정확한 것이 아니라는 근거는 어디 있어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문제인 거죠.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8월 21일은 입력일이 아니고 수정한 날짜일 수 있기 때문에 입력은 그 전에 돼 있었을 수도 있다. 라고 근거를 그거야말로 자기 상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썼습니다. 몇백 건을 수정을 한꺼번에. 그러니까 그 한 건만 한 건은 뭐 그래서 8월 20일에 그러니까 그 건만. 예. 2심 판사는 날짜를 나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건 뭐 처음에 입력한 날짜가 아니라 나중에 수정한 날짜일 수 있지 않느냐. 예, 그렇죠.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정했을 거면 전화번호가 바뀌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름이 바뀌든 뭐가 바뀌든 하여튼 최종 입력 일자니까 네. 그게 그 없던 거를 입력한 게 아니라 수정한 날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정한 날짜다가 아니고 일 수도 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쁜 사람이네요. 그다음에는 아까 수정을 했다. 라고 쓴 게 아니라 수정일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나중에 나오는 그겁니다. 이게 지금 휴대전화 복구 문제는 검찰에서 유리한 증거로 제시를 하는 증거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뭐냐면 전화번호가 저장돼 있다. 원래부터 저장돼 있었다. 아는 사람이다. 예. 근데 오히려 이게 불리한 게 예, 된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저장 일자를 계산해 예, 봤더니. 거꾸로 이제 그 예. 무덤을 파게 된 거죠. 날짜를 보니까. 예. 예, 하여튼 그래갖고 하여튼 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부에 한이라는 기재가 있고 의원이라는 기재가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 대법원 그 소수 의견에서 나오는데 이 한 의원 이렇게 작성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한만호 씨의 얘기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총리다, 한명숙이다, 뭐 국회의원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유 뭐 쭉 한 거 보니까 글로 가지 않았겠어라고 생각하고 썼다고 정현진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죄로 본다면 요거는 유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인데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여튼 근데 항소심에서는 이 한이라고 써 있는 거 성을 뜻하는 그다음에 의원이라고 써 있는 이 부분을 되게 중요시하게 봅니다. 한 의원이라고 써 있지도 않고 한 따로 따로 있고 의원 따로 써 있다고요. 그렇죠. 네. 야. 그다음에 세 감옥 번째는 보내기 쉽네요. 예. 김문숙 씨가 그 아까 2억 원을 돌려주는데 실제 돌려준 사람은 김문숙 씨가 맞지만 김문숙 씨는 이게 경선 자금으로 받은 거고 뭐고 하기 때문에 사무실을 유지 관리하는 비서기 때문에 이런 큰 돈을 스스로 반환할 수 있는 입장이 있지 않고 이거는 한명숙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2억 원도 의미가 있다. 김문숙이 2억을 반환할 입장이 있지 않다는 얘기도 근거가 없네요. 예, 좀 약하죠 아까보다는. 네.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다음에 그 아까 1억 원 부분. 일단 이 한선숙 씨가 1억 원 수표를 쓴 건 맞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이냐 줄 수 있는 가능성 첫 번째 한만호 씨하고 한선숙 씨는 일면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온 사람하고 돈을 쓴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쪽의 진술, 김문숙 씨하고 한선숙 씨하고 돈이 오간 거 아니냐.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김문숙 씨하고 한선숙 씨하고는 그렇게 거액이 오갈 정도로 친하지는 않다. 그렇게 볼 자료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조금 이상하긴 해요. 아니 근데 그렇죠. 저기 한총림 비서하고 한총림 여동생인데 친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 친할 수도 있고 안 친할 수도 있긴 한데 그렇죠. 친분 관계가 없다고 확정한다는 게 예, 있긴 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이 문제가 그럼 거기까지 좋은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그럼 한명숙 빼고는 동생한테 수표를 줄 만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한명숙이 준 거다라고 갑니다. 간단하네요. 감옥 보내는 거.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재 증명 알리바이. 네. 예, 토요일 주말을 뺐다 했는데 한신건영은 토요 격주 휴무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요일일 수도 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토요일도 주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주말 아닌 평일 하면은 일단 토일 빠지잖아요. 네. 예. 근데 자기네는 토요일 날 출근을 하기 때문에 그것도 평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장이니까 그렇죠. 네. 사장 입장에서는 휴일 평일이라고 생각한다. 저도 사장이거든요. 근데 주말이라고 하면 평일이라고 하면 금요일까지죠. 토요일 일을 하든 일하지 않든 주말이라고 하죠. 누가 우리 회사는 그걸 평일이라고 따져를 직원들한테 굳이 말할 수 있지만 평일 그냥 일반적으로 평일이라고 하면 평일이 그렇죠. 월화수목금이지 예. 뭐. 그래서 지금 이 쭉 내용들을 보면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 거 빼고 그러니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유죄를 인정을 하려면 검사가 증거를 제출을 하고 그 증거에 의해서 다른 가능성이 있을 만한 게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들지 않아야 유죄 판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검찰 쪽에서 제출한 증거를 가지고 이거 갖고 유죄를 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하는 거지 피고인 쪽에서 낸 걸 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유죄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바로 무죄 추정의 원칙입니다. 무죄로 추정되기 때문에 유죄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거를 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쭉 보시면 휴대전화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거 수정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니다. 그럼 이거 피고인 쪽에서 주장한 게 깨진 겁니다. 그다음에 김문숙 씨 진술, 한선숙 씨 진술 이것도 피고인 쪽 주장이 깨진 거고요. 토요 격주 휴무제 이것도 피고인 쪽 주장이 깨진 거예요. 피고인 쪽 주장을 깨고 유죄를 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는 거죠. 저도 그게 제일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판사님처럼 표현은 못 하겠는데 다 검찰 말이 맞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 그렇죠. 그 2심의 판사의 판결은 뭐냐면 니네가 그러니까 그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피고가 주장하는 날은 다 이렇게 아닐 수도 있잖아. 그리고 나서 검찰이 주장하는 것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심이 많은 눈으로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쳐요. 그럼 이쪽 눈도 의심으로 보고 저쪽 눈도 의심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이해하겠는데 이쪽은 다 아닐 수도 있잖아. 해놓고 그러니까 이 말이 다 맞아. 예.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보통? 의도가 없는 판결인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아시는 분입니까? 그래서 전 2심 판결에서 이건 이제 일반인적인 관점에서의 짐작이고 추정이고 음모론이지만 이 사람이 틀림없이 아주 센 어떤 오다를 받았다. 예. 다른 표현 생각 안 나. 예. 하여튼 뭔가 센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무조건 유죄로 만들어 놓으라고. 그러지 않고서 이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저도 증거를 위주로 말을 하는 그런 직업을 오래 해가지고 증거 없이 말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 혼자 다 할게요 그러면. 항소심에서 검찰이 새로 제출한 증거 없었어요 네. 거의. 예, 그 같은 얘기들만 계속 나옵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새로 주장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봤더니 맞는 말이네.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판부에서는 거의 이제 저 피고 쪽의 주장들을 하나씩 이렇게 제거하고 그러니까 의심이 기각하는 많은 판사일 수 있잖아요. 예. 아무도 믿지 않아. 그러면 하다못해 수정일일 수도 있으니까 네. 한만호 씨를 불러서 이 전화
언제 입력한 거냐. 그리고 수정했냐? 그렇죠. 그 네.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 물어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정말 궁금했어요. 예. 그것도 안 했어요. 예, 그러면 판결보다 그냥 써버린 겁니다. 수정일 수도 있다. 이 판결이 의도를 가지지 않고서 이렇게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게 바로 그런 부분인데, 처음에 이 판사가 의심을 양쪽 다 해요. 그래 주장하는 것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냐 가능성을 열어둬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서 검찰 쪽 것도 변호인 쪽 것도 다 검토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휴대전화 보고가 수정일일 수도 있잖아요. 수정일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해야죠. 그러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 포렌식 전문가를 부르든 휴대폰 아니면은 한만호 씨를 부르든 네. 아니면 이 휴대폰 만든 회사 기술자를 부르든 알아보려고 해야 되잖아요. 뭔가 그런 노력은 없다는 거죠. 전혀. 일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저렇게 했나요? 아니 판결문은 이런 태도라는 거죠. 아닐 수도 있잖아. 아닐 수도 있잖아. 친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게 저기 다른 부분을 제가 지금 여기다 기재를 안 해서 그런데 1심 판결에서 그러니까 한만호 씨가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하는 근거들 동기 경과 쭉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검찰 쪽 주장을 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항소심이 뭐라고 써놓냐면 원심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만호가 허위 진술했다고 하는데 그런 사정만으로는 허위 진술했다고 할 만한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해놓고 부족한 이유는 쓰지 않고. 그렇죠. 그걸 보면서 과거에 그 정봉주 의원 대법원 판결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대법원 판결 보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뭐뭐뭐뭐뭐뭐기 때문에 이게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원심 판결을 기록과 대조해서 보니까 원심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결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왜 수긍이 된다는 것이냐? 이유가 없어요. 예, 이유가 없어요. 수긍이 왜 되는지도 없고 그리고 이쪽은 정당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이 그렇다는 거야 그냥. 예. 여기도 수정일 수도 있잖아. 마음에 그런 의문이 든 거예요. 그런 의문이 들자 검찰 말이 다 맞다고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검찰한테 사실 거꾸로잖아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피고인들이 우리가 무죄라고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것들을 다 깨고 나서 아닐 수도 있잖아. 대법원에서 이제 하나를 더 황당한 논리를 댑니다. 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항소심의 논리가 다 맞다라는 것까지 대법원 판결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 더 추가하면 1억 원 수표를 받은 사람이 한명숙이라면 아까 말씀드렸죠. 한만호가 줬을 리도 없고 그다음에 김문숙 씨가 줬다고 한 진술은 못 믿겠으니까 한명숙이 준 게 맞다. 여기까지 이제 갔어요. 대법원도.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 아까 공소사실이 전부 다 먼저 전화해서 캐리어에 돈 싣고 집 부근으로 가서 준 경위가 똑같거든요. 자금 조성의 방법이나 이 유사한 나머지 것도 한명숙한테 갔다고 추론하는 게 상식에 맞다.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1억을 받은 사람이 한명숙이라고 2심에서 했죠. 1심에서는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2심이 맞다면 나머지 돈도 한명숙한테 간 거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이게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조형법정 주인이 뭐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니 뭐 해가지고 유추하거나 추측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엄격한 증거에 의해서 유죄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이렇게 하는 게 추론이 상식적이지 않냐? 라고 하는 대법원이 이따위 소리를 하고 안 되는데. 아니 대법원이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제 말은 2심의 판결이 이상하다는 건 법을 공부한 사람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금방 알 수 있는 수준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언론 보도를 봤을 때는 그리고 사실 뭐 양심적으로 고백하는데 처음에 파파이스 그 작가님한테 연락받았을 때는 난 그 판결 맞는 것 같던데 파파이스 나와서 맞다고 하면 이거 말이 되는 건가 막 좀 고민을 했었어요. 네. 언론 보도를 보면
가장 그거는 움직일 수 없다라고 나온 게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2억 원을 돌려줬다. 1억 원 수표를 동생이 썼다. 근데 그 경위를 판결문을 보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 다음부터 이상해지는. 이게 안 썼는데 또 하나 재미있는 부분이 뭐냐면 2007년 8월 그러니까 마지막 3차로 3억 원이 건너갈 때 그 이후에 한명숙 총리가 이제 대선 후보 경선에 들어가면서 경선 기탁금을 마련하려고 은행 대출을 받습니다. 그건 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에요. 증거에 뒷받침되는 사실인데 만약에 9억을 받은 게 맞다면 9억이 있는데 기탁금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으로 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때 대출 얼마나 받았는데? 얼마인지는 판결문에 안 나와요. 9억보다 훨씬 적은. 뭐 예, 기탁금이 9억은 아닐 것 같죠. 네. 한 1억에서 2억 사이 정도일 거예요 아마. 네. 자, 그래서 대법원의 그 소수 의견, 예, 이 지금 유죄 판결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소수 의견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아까 한만호 씨가 처음에 진술서를 썼고 5번 진술조서가 작성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술서가 증거 능력이 있으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려면 수사기관이 이러이러이러한 조사 과정을 거쳐서 했다는 조사 과정이 기재돼야만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진술서에는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 증거 능력이 없는 증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 진술서를 토대로 해가지고 그걸 뼈대로 해서 이제 진술조서가 작성이 됩니다.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진술이 더 구체화되죠. 그런데 하여튼 그 독수독과 이론이라고 독이 든 나무에서 나온 열매는 그 자체가 독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술서 자체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진술서를 뼈대로 작성된 진술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는 말 못하지만 그렇게 믿을 만한 게 안 되는 거죠. 게다가 그 다음에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판 중심주의 원칙상 지금까지 해온 게 이 밀실에서 한 거보다는 검찰에서 한 거보다는 법정에서 한 걸 하자고 하고 그다음에 검찰에선 거짓말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잖아요. 그런데 김문숙 씨도 그렇고 한선숙 씨도 그렇고 한만호 씨도 그렇고 선서하고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면 위증으로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 걸 감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무게가 있어야 되느냐? 법정 진술이 더 무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도 그렇고 제가 법정에 서본 사람으로서 판결만 내려보셨지 네. 판결을 기다리면서 서보진 않으셨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한 거보다 공판장에서 한 게 훨씬 더 전 신빙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검찰에서는 때려잡으려고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검찰은 죄가 있냐 없냐를 판단하려고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죄인을 만들려고 부른 거지 대부분의 그렇죠. 경우에. 예.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검찰이 죄인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부분만 쓰거든요. 그 관련해서 그 뭐 법 쪽에 돌아다니는 뭐 이렇게 일종의 속담이랄까 속어 같은 걸로 해서 왜 그런 말씀 많이 쓰지 않습니까? 판결을 내린다. 그다음에 변호사를 산다. 조서를 꾸민다. 예, 그런 말들이 있어요. 조서는 그대로 작성되는 게 아니고 꾸며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가 중요한 거죠. 공판장에서 하는 게 더 맞는 말이 일 수밖에 없는 건 서보면 안다고.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소심에서 그렇게 한만호 씨 불러가지고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왜 안 했느냐. 네. 심리를 다하지 않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수의견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 쪽 증거나 진술이 깨졌다 그래가지고 그걸 바로 검찰의 말이 주장이 옳다라고 하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라는 말이 그 대법원 판결 소수의견에 나옵니다. 여기서 몇 대 몇이었죠? 8대5. 8대5. 예. 아, 8대5. 그러면은 한 8대5가 아니라 거꾸로 뭐 한 9대4.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정치적 상황도 아니고 이런 정치적 사건도 아니면 한 9대4나 10대3 정도의 판결로 무죄가 나는 게 상식적인 수준의 프로세스 아니었을까요? 상식적이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고 소부에서 그냥 바로 깨죠. 무죄라고 해야죠. 예, 이건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 갔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대법원 소부에서 4명 대법관 4명으로 네. 구성된 그 부에서 의견이 안 맞아가지고 전체로 넘어갔다는 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넷 중에 넷이 만장일치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판 중심주의, 무죄 추정 뭐 이런 거 다 감안해 보면 이 4명이 있을 때 여기서부터 그냥 만장일치로 무죄가 돼서 파기환송됐었어야 맞는 판결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법률계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 판결이 이것도 역사에 남을 판결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그렇게 추진해왔던 공판 중심주의, 무죄 추정의 원칙 뭐 이런 걸 한꺼번에 무너뜨린 역사적인 판결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판결이, 이 사건에서 물론 한 총리님도 억울하지만 그 다음에 이 판결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런 대법원 판례가 있었다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앞으로 악용이 될 것인가, 그게 참 걱정스러운 겁니다.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진짜 마지막이죠. 네, 진짜 마지막. 저 아까 김종대 편집장 할 때 뒤에서 계속 마지막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분은 답변이 너무 길어가지고 쓸데없는 질문이라고 그래놓고 20분 동안 답변을 하고 막 그러니까 전 이게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 이게 압력을 받고, 그러니까 물론 여론이라는 압력, 사회적 압력, 뭐 시대적 압력을 항상 받는 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실체가 있는 압력을 받고 그리고 판결에 그로 인해서 영향을 주고 이런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들어본 적은 없고 저도 겪어본 적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그랬다고는 하더라고요. 예전 사람들이 돌아왔잖아요.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오히려 그 압력이나 이런 거보다는 알아서? 예. 그러니까 1심 판결을, 이 사건의 1심 판결을 보면서 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할까, 그렇게 그 부분이 뭐냐면 1심에서도 한만옥, 한선숙, 김문숙의 진술 중에서, 증언 중에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검찰 진술도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그럼 이 경우에 법정 진술이 더 무게가 있는 건데 이걸 믿을 수 없다고 해서 바로 검찰 진술이 믿을 수 있다고 할 것이냐? 그거는 재판관의 자세가 아니다. 검찰 진술 중에서 진실에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과 법정 진술 중에서 진실에 맞아떨어지는 부분을 조합을 해서 퍼즐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진실 규명할 것인가라는 게 판사가 해야 될 임무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고인 쪽 진술이 잘못됐으니까 검찰 쪽 진술이 맞다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거를 뽑아내고 나머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틀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법원도 그 자세를 그대로 견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잘못됐으니까 그냥 이게 맞아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쪽이 더 어떻게 해주고 싶은 이쪽을 또 어떻게 그거죠. 해주고 싶은 그거죠. 예. 근데 섬찟한 게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이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줄게 뭐 이런 식의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상식적으로 추론한 총수 말대로라면 그걸 갖다가 쭉 따라가다가 법정에 와서 양심 고백을 하는 거죠. 나 네. 사실 이런 왜냐하면 그런 압력을 했다. 받다가 어느 순간 이렇게 풀리는 공개된 자리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고 그 이유도 감당하기도 괴롭고 인간적으로 뭐 이런 쭉. 근데 그리고 그렇게 해도 재판부는 그걸 1심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1심에서는 받아줬는데 그것을 그런데 이번 재판에서는 그랬는데 지금 2심에서는 안 받아준 거죠. 지금 판사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이제 하나의 씨앗이 돼서 앞으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이제 가장 무서운 건 이거죠. 검찰이 그렇게 세게 압박을 해서 진술을 받아놔요. 이 사람이 나중에 법정에 뒤집어.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뒤집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거를.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아까 왜 70번 정도 소환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기소된 이후에도 소환이 됩니다. 한만호 씨가. 또 예. 그래서 그럼 그때는 뭐 했냐 하니까 법정에서 이제 그 증인 신문 때 한만호 씨가 검찰에서 불러가지고 언제 돈 줬는지 언제 만났는지 그 공소 사실에 나오는 거를 반복해서 학습을 시켰다는 겁니다. 말 잘못할까봐 나가죠. 네. 법정에 나와서. 예. 왜냐하면 실제가 아니니까 기억을 시키려고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수 의견에서 그 부분을 건드립니다. 너무 수사의 정도를 벗어났다. 그런데 검찰 진술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제 사건 이해하셨죠? 이런 일이 조용히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신나가지고
민족을 구한 지도자가 돼가지고 지금 전쟁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했잖아요. 얼마나 힘든 일을 하셨는지. 제일 웃긴 기사 제목이 저거였어요. 유감을 사과로 받아들인 것은 무슨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고 그랬나? 아니면 현명한 결단이었다고 그랬던가요? 그런 기사가 나왔잖아.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의 유감을 사과로 통큰 결단이었다. 해석한 것은 뭔가 하여튼 보통 이게 이제 야당에서 공격할 거리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 사과를 정식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유감 표명이지 않냐. 사람이 죽으면 원수가 죽어도 유감 표명을 할 수 있지. 안 됐다고 그냥.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가 터뜨렸어. 미안해.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거기서 다치고 죽었네. 다쳤네. 그거 안 됐어. 유감이야. 이렇게 표명한 것 뿐이잖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근데 그걸 사과로 우리는 선전했잖아요. 유감을 사과로 그 해석한 것이 엄청나게 잘한 일이라고. 먼저 치고 나갔어요. 여권에서. 왜냐하면 그걸로 공격받을 게 뻔하니까. 이 얼마나 현명한 행동인가. 그들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아니 사과가 아니라고 말할 기사거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최근에 정세 돌아가는 것을 보며 한마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아까 종대영 때랑 비슷해지는 것 같은데. 예, 뭐 기왕 정세가 아니고요.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기 시사통 김종배입니다를 통해서 나가는 이정열의 제법이에요를 뭐 방송을 하고 거의 끝났는데요. 9월 4일 금요일 오후 8시에 홍대 앞 롤링홀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저 민중가요를 저 재즈 버전으로 바꿔가지고 저도 부르고요. 그리고 저희 전문 보컬께서 또 하시고 여러 가지 좀. 아니 그 판사님이 노래를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마디를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몇 월 며칠 날이라고요? 9월 4일입니다. 9월 4일이요? 예. 그 복장으로? 예? 지금 지금 저희 사람들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어차피 뭐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독립을 우리가 진정한 독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7.18 척결하고 그래서 저를 독립군 복장을 입히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자신은 없습니다. 보고 싶진 않네요. 예, 뭐 원래 그런 공연은 저기 직접 와서 보시는 것보다 그냥 저 입장권만 사시면 됩니다. 예, 아니 근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판사복 입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러게요. 나와 보니까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사무장의 삶에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주 좋습니다, 진짜. 예. 뭐가 좋나요? 네?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오래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사건 수임이 되면 더 좋긴 한데 가시면서 아무도 자기 말 안 들어줬는데 이렇게 공감을 해주고 하니까 얘기하고 나니까 속 시원하다고 그것만 해도 자기는 그리고 나서 수임 안 하고. 해주면 더 고맙고요. 예, 근데 그 정도 제가 말씀드릴 때쯤 되면 그 사건 돈이 안 되는 사건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위로라도 해야죠. 저 길로 가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난닝구를 입고 다니고. 잘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 난닝구를 입고 나오신 지금 공식 직함은 그래서 사무장입니다. 그죠? 네. 보통 법무부의 사무장은 변호사가 절대 하지 않거든요. 사무장은 사건을 따내는 일종의 브로커 같은 역할을 하는. 예, 제가 이제 찍사. 예, 딱새는 이제 또 안에서 사무실에서 글 쓰시고 하시죠. 사무장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네, 일단은 변호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법정에서 기다리는 일, 출석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안 해도 되니까 일단 이동 시간도 좀 줄고 그래서 의뢰인하고 이야기를 할 시간이 참 많습니다. 지금 그런 브로커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난닝구가 어울리지 않는데. 이게 근데 여성 의뢰인한테는 좀 먹히는 부분이 여성 의뢰인한테. 뭐 제 독자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꼭 수많은 변호사들이 있는데 그 판사님을 저는 판사님이라고 부를게요. 판사님이 쉴 때 알았습니까?
판사님께 여쭙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판사들에 의해서 결정난 사건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부장 판사까지 가셨고 이제 운이 좋으면 실력이 있으면 줄을 잘 타면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네. 그 직전에 이제 그래서 대법원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하게 몰라도 이게 감은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들은 이야기도 있으시고. 예. 그래서 법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부분도 뭐 잠깐 다뤄주시면 좋겠지만 이게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결정이 나오게 됐는가. 그럼 이게 소위 막연히 생각하는 그런 압력 같은 게 저는 할 수는 있다고 보는데 압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아, 물어보신 겁니까? 네, 그런 네. 걸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오늘 두 가지를 크게 여쭤보자면 하나는 법리적으로 따져서나 위에 돈을 낳고 나왔다. 그게 온통 웃음거리가 돼서 검찰이 망신을 당한. 예. 그리고 그 망신을 당한 것이 무죄라는 판결로 나오기 하루 전날이에요. 예, 그 다음 날 5만 달러 이른바 그 사건, 의자 사건이 1심 무죄가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 당시 또 언제냐면 한명숙 총리가 이 2010년 6월 지방선거에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했다가 그렇죠. 안 되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냐 안 하냐 뭐 이거 가지고 상당히 이제 뜨겁게 논의가 오갈 때여가지고 언론의 집중을 받을 때였습니다. 뭐 아무튼 지방선거가 6월달에 있고 그리고 한 달 뒤에 공소가 제기되고요. 그리고 1년 후에 1심 선고가 나고 무죄 판결이 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결과가 뒤집히고 또 2년 후에 요번에 이제 확정된 대법원 판결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대기 사건 일지에서 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해 보자면 네. 뭐냐면은 1심 그러니까 검찰이 망신을 당하고 이걸 이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진 사건의 흐름이라고 바라보면 이런 거예요. 한명숙 전 총리가 2009년에 노무현 대통령 서거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급속하게 차기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 한명숙 전 총리를 잘 몰랐을 사람들이 총리이긴 하지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사람이었다가 생각해 보시면 노무현 대통령 선거 때 많은 사람들이 눈에 띄게 되죠. 그 글을 읽던 모습, 목소리 이런 예. 게. 추도사를 읽으시면서 네. 다시는 정치하지 마시고 바보 노무현으로 살지 말라고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서 이쪽 진영에서 차기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인기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올라갈 때 이제 소위 첫 번째 의자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의자 사건은 워낙 바보같이 진행돼가지고 검찰이 바보가 되고 실제로 웃음거리가 되고 그리고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돈을 건네줬다고 그러는데 테이블이 너무 넓어서 손이 안 닿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장부를 만든 격리부장입니다. 예. 예, 그 다음에 김문숙 씨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은 한명숙 총리님의 비서인데요. 이분은 한명숙 씨와 같이 기소가 돼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이 사건에서 동일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한선숙 씨는 한명숙 씨의 동생이고요. 네, 이렇게 여자분들이 많아 아주 숙자 돌림들이 많으신데 네. 예, 대략 그렇습니다. 한만호 씨가 한명숙 총리와 종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친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검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내세우는데 어떻든 간에 한만호 씨가 2008년도에 구속이 됩니다.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그리고 나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통영교도소에 수감이 됩니다. 근데 2010년 3월 하순에 판결문에는 그렇게 나와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에 한명숙 총리가 한만호 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첩보가 접수가 됩니다. 이거 누가 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바로 3월 말일 날 한만호 씨가 통영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가 서울구치소로 이감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한만호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돼요. 엄청 조사를 받았는데 처음에는 정치자금 공여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그 사건 기록이나 거기에는 아무 흔적이 안 나와요. 근데 4월 1일 날 남상복 씨라는 분하고 면담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남상복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만호 씨가 가지고 있는 이 한신건영을 부도낸 직접적인 장본인이라고 한만호 씨가 손을 봐야 되겠다라고 찍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면담을 하면서 어떤 얘기가 오가냐면 야 포기해라.
그리고 너 지금 이러고 있는데 검찰에서 어떻게 하면 뭐 가석방이라도 시켜주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회유를 받습니다. 그럼 회유도 하나의 저 한만호 씨의 검찰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하나의 근거가 되는데요. 하여튼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달러와 현금으로 9억 정도를 줬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일 후에 아까 좀 전에 총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하죠. 새로운 혐의로 지금 수사가 개시됐다 뭐 하면서 언론에 공표를 합니다. 저 시점이 그러니까 의자 또는 법 절차적으로 따져서나 혹은 뭐 상식적으로 따져서 이게 왜 말이 안 됩니까? 첫째는 뭐 이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소수 의견이 나옵니다. 대법원에서. 네. 예, 그 소수 의견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보자면 이 사건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왔을 때 네. 이 사건의 유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증거는 그 돈을 줬다는 한만호 씨의 진술이거든요. 검찰에서의 진술. 유일한 증거나 마찬가지죠. 거의 유일한 증거죠. 네. 예. 돈을 줬다는 다른 건 없고 그 사람의 말이 있었으니까. 예, 말이 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법정에서 그 진술을 뒤집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그 수사기관에서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밀실에서 조사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는 것보다는 공개된 법정에서 한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1심에서 이제 무죄가 됩니다. 그게 공판장에서 하는 게 그렇죠. 중심이 돼서 사건이 판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네. 공판 중심주의라고. 예, 그 전임 이용훈 대법원장 때부터 공판 중심주의를 상당히 그 중점 사업으로 했었고 거의 뭐 정착 단계에 있거든요. 거의 뭐 뒤집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서 그러면은 왜 진술을 뒤집었는지 또 그 중에서 그럼 검찰 진술 중에서 어떤 거는 믿을 만하고 어떤 건 믿을 수 없는지 이런 거를 좀 더 면밀하게 분석을 했었으면 좋았는데 한만호 씨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 진술과 1심 그 증인 신문 조서만 보고 항소심이 검찰 진술을 믿어버립니다. 그걸 뒤집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지적이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자세한 설명도 없고. 이거 사건도 황당하지만 전체 이 사건을 둘러싼 환경도 황당하고 이것을 바라보고 해설하는 언론도 저는 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모시고 감사합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황당한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진도 나가볼까요 이제? 네. 한만호 씨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한신건영 주식회사의 대표인데 건설업자고요. 이 사건에서 이제 정치자금을 준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입니다. 9억을 총 줬다고 하는. 예. 그다음에 정현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분이 한만호의 검찰 진술이 세 번째는요. 한명숙 의원 이제 수감됐죠. 네. 네. 제가 밖에 해외에 있으면서 가장 황당한 뉴스였어요 이게. 수감된 유죄 판결이 나서 수감된 것도 황당했지만 언론이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황당한지 해설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황당했어요. 아니 보수 정권이어서 예를 들어서 대법원의 판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혹은 눈치를 봐서 이렇게 판결이 황당하게 나왔다고 쳐요. 그럼 이것이 황당하다고 하는 해설이 어느 한 구석에서 나올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종편은 잡혀갈 사람이 드디어 잡혀갔다고 그러겠지만 왜 아무도 해설을 안 해주냐고. 왜냐면 이건 오래된 사건이고 그리고 사건이 막 겹쳐가지고 뭐가 뭔지 기억도 잘 안 난단 말이죠. 그리고 한명숙 중이 무죄 받지 않았어? 머릿속에 무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네, 무죄 받았었어요. 근데 이게 사건이 두 가지예요. 사건이 두 가지고 한 사건은 대법원 확정 무죄가 된 것이고 이번에 이 사건은 1심 무죄였는데 1심 무죄가 2심에서 새로운 증거의 추가도 없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확정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황당한 거거든요. 굉장히. 왜 얼마나 황당한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분을 모시겠습니다. 한때는 판사님이었습니다. 한때는 그 어렵 때는 무려 부장판사님이었어요. 그러다가 이명박 정권 시절 낙검수를 듣는 바람에 하필이면 낙검수를 듣는 바람에 어떤 멘트를 하셨다가 잘려나가셨죠. 지금은 사무장으로 계십니다. 변호사도 오케이가 안 돼서 변호사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장으로 계신 이정열 전 한때 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한때 부장 판사였습니다.